제가 준비한 그 논제는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 군사관계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28쪽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논문을 기준으로 논문에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논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발표력이 부족해서 좀 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논문을 읽어보시면 좀 더 그 의미가 완연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누구도 어떤 입장에서도 이 전제 조건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가운데 하노이에서 열렸지만 결렬됐죠. 이것을 결렬이라는 표현보다는 합의가 불발했다는 표현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 다 하여튼 표현이 어떻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제가 만난 미국, 독일 전문가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북한이 핵 포기할 것 같으냐.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물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답을 했죠.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북한이 대화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장 평화다, 가짜 평화다 하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위기관리와 방어준비태세는 약화되어 있습니다. 전보다 강해졌다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군사관계와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려면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지금 시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가 들어설 것인데 과연 이 평화가 영구적 평화냐, 잠정적 평화죠. 그 평화체제는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우리가 평화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잠정적 평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평화 공존 요소도 있겠지요. 그리고 갈등 위험 요소들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 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구상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이런 전략적 사고의 틀 속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현재의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어떤 전략을 수립하려면 수평적, 수직적 사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연속성, 인과관계 이것이 없이 어떤 단절된 논거를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면 그건 위험천만이죠.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수직적 접근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체제와 독자체제, 우리 자체, 또 정부의 역할과 군사의 역할, 정치 리더십의 역할과 군사 리더십의 역할, 이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이 논문은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방위체제 문제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접근의 산물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의제들, 한미 협의 및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앞으로 최적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작전 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연합지휘관계의 문제, 주한미군 지휘와 역할에 관한 문제, 또 유엔사의 지휘와 역할에 관한 문제, 또 핵공유 체제. 지금 비핵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미국과의 핵공유 체제를 우린 잊고 있어요. 누구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 비핵화는 요원한데 갈 길이 먼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공부가 부족한데 칸트로부터 어떤 명제를 도출했는데, 칸트를 제가 조금 아는 거는 제가 번역한 전쟁론의 저자인 클라우제비츠가 초급장교 시절에 장교 학교에서 칸트를 3년 동안 배웁니다. 그 철학적 논리가 전쟁론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를 제가 언급을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칸트는 천재가 예술 분야에만 있다 그럽니다. 다른 분야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클라우제비츠는 군사 분야에도 군사적 천재가 있다. 예술 분야의 천재는 용기가 필요 없지만 군사 분야의 천재는 이 지적 역량, 감성적 역량 더하기 용기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용기 있게 한번 이 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노이 핵담판 실패와 향후 전망 내용인데요. 북한은 영병 관련 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 제재의 사실상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말이 일부 제재지, 북한 민간 분야의 경제 제재가 2016년부터 가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풀어주면 사실상 전면 해제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받아들였죠. 그리고 영변 외 강선과 또 다른 지역에 더 큰 규모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폐기돼야 된다고 미국이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안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렬이 됐는데, 북한 핵의 신고, 검증, 폐기를 위한 첫 단계인 핵 리스트 작성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고, 근데 이 정상회담의 결과로 과연 이 불확실한 미래가 더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왔느냐, 그렇지 못한 상태고, 한층 더 복잡하고 지난할 것에 대한, 오늘 아침 뉴스나 어제 뉴스를 보면 한미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나오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지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떤 분이 존 볼튼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죠. 근데 이게 좀 국가의 격을 낮추는 그런 건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논쟁을 벌여야지, 어떤 개인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이게 핫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마치 인디언을 죽인 백인 기병대장과 같다는 이런 표현까지 어떤 분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9.19 평양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정상회담에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위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한국의 국가안보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의 안보나 북한의 안보는 걱정하면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구체적인 논거로서 지금 북한은 20개 내지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20개 내지 60개, 어떤 사람은 1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죠. 지금도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의 이 주장을 제가 인용하면 미국이 핵 실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핵을 운용할 때 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낮게 되면 자체 피해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관점도 거기에 가미가 된 건데, 지금 북한은 계속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 추정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재설정해서 보다 통합적, 포괄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단편적, 편향된 그런 방식으로는 북한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다 보였어요. 들고 있는 카드도 유추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념적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체제 생존의 위험에서 점점 더 벗어나려는 이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쪼개기식으로 행동 대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것이고, 핵무기 보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게임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비핵화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노이 회담 직전에 앤드류 킴 전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이례적으로 김정은과 나눈 대화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대요.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내게는 아들들이 있다. 아이들이 있다. 나는 내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 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가지 그 노림수가 있었어요. 이 앤드류 킴의 이런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는 이런 김정은의 말만 우리가 믿고 그 선의에 기대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김일성도 92년에 남측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대를 이어서 비핵화할 것처럼 지금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이용호 회장이 새벽 기자회견에서 하노이 회담 직후에 미국의 발언을 반박합니다. 미국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자기들은 유엔 제재 일부만 요구했다.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지장을 주는 이것만 해제하려고 했다. 근데 미국이 협상할 태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죠.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 5건은 석탄, 철강, 유류 공세, 그리고 대북 투자 합작 사업 금지, 해판 노동자 송환 등 핵심 제재로서 사실상 전면 해결을 요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광폭 행보에 나선 후에 최초의 외교적 실패로 보여진다는 것을 제가 하이라이트에서 4쪽 맨 밑에 제시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내비칩니다. 저는 그 과거 같으면 아마 더 이상 협상 못하겠다 하고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이 지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반발력이 큰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 건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북한의 경제 사정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관측이 아주 우세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97년 이후에 북한의 그 경제 성장률은 최악이라 그럽니다. 2018년 것은 마이너스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고요. 이게 유엔 제재 결의안 그의 영향이죠. 그리고 서울대 그 김병현 교수 같은 분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 30년을 연구하신 분이라 그래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시고. 근데 이분이 전망하기로 지금과 같은 강도의 제재를 유지한다면 북한은 향후 2년 이상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고 북한 미래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노이 회담 직전에 하셨죠. 그리고 김정은이 그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1분이라도 귀중하다. 이런 언급을 한 그 이 대목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켜서 현재 핵 또는 과거 핵, 지금 미래 핵에 대한 논의가 이 협상의 초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현재 핵, 과거 핵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그 간파를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선언으로 그 성격 규정을 해야 되고 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관계의 언급은 하지 못하도록,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이 문제는 한미 동맹에서 논의된 문제라는 것을 북한 측의 못을 박는 이런 조건 하에서 뭐 종전선언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 내 인식이 중요한데, 6쪽에 보시면요, 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에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미국으로선 손해볼 것이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계속 이어지니까 수석 대변인 아니냐 하는 그런 미국 조야의 비판도 있었죠. 예, 근데 저는 북한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번에 그 직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단계에 들어설 텐데, 이때를 한번 예상해 보면요, 이 한미 군사 문제를 내세워서 북한이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시간 끌기를 하면서 미래핵 정도는 폐기하고 과거의 현재핵을 사실상 보유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이 감축 카드 같은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제가 잘 못한다고 쪽지가 와 있는데, 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플랜 B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쪽 보시면요, 플랜 B를 준비한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실패할 것에 대비하는 그런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경제 제재, 그리고 북한 정권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 외교, 인권, 군사 분야 등의 전방의 압박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작년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성실한 제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여러 경로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더라도 약 5억 달러 이상의 경화가 북한 쪽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확인했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을 제재하면 추가적인 압박 효과도 저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017년 11월에 세계 항모 전투단이 동해에서 무력 시위를 했죠. 그때와 같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북한 지역의 지역으로의 모든 진출입 경로를 봉쇄한 상태에서 직접적 군사작전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을 경고하는 이런 초강수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추후 북한의 태도의 표대변을 평가하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최후 해법에 대한 생각도 지금 한미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금년 초부터
W76-2, W는 워헤드의 약자죠. 이것이 5 내지 7킬로톤의 열핵 무기인데요. 저위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최소한의 피해를 적에게 안기면서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죠. 이것이 가장 현실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 측에서는 간주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수단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이 비밀 자료 아닙니다. 4.4분기에 실전 배치될 겁니다. 미국 핵잠수함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와 갈등이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증폭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지금 그 한미 정부의 공통의 과제가 될 거고요. 그쪽에 보시면 로버트 아이논의 경우는 플랜 B를 다른 맥락에서 주장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궁극에 중간 목표를 세워서 중간 목표 정도 달성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궁극적으로 핵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자칫 북한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시간 끌어도 군사적 옵션은 한미가 강구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 국가정보국장인 클래퍼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북한을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직 관료이기 하지만 이것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체제 구비 조건과 위험 요인인데요. 시간 관계상 평화체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체제라는 데서는 그건 뭐 다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평화체제가 경쟁적 요인, 갈등 요인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힘이 커지고 이 지금과 같은 독재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변화도 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하고 평화 공존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체제 경쟁이 더 저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지금은 이 경제도 망가지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면전 일으킬 가능성을 북한이 희박하지만 우발적 국지분쟁 가능성은 낮다. 10쪽에 보시면 북한은 이 남북 교류협력은 제도화되고 북한이 NPT 체제를 복귀하고 뭐 이런 등등의 정상국가를 인정받고 뭐 경제 재건 정책 같은 것은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예. 그리고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감축된 규모의 주한미군 유대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요인이 내재된 상호 의존적 협력적 관계가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다. 11쪽 제가 하이라이트한 내용들을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5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 교류 협력 관계는 심화되지만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최근 초계기와 우리 관계토 대항의 갈등 같은 그런 위험은 내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6번째는 이제 신북방 정책이 전반적인 그런 교류 협력 관계로 확대하지만 뭐 러시아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침범 비행 정도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내포한 위험과 도전 요인들이 12쪽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숨겨놓은 핵과 핵무기가 화생무기가 문제로 대두되거나 은밀한 핵무기 생산을 제기해서 새로운 긴장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우리와 미사일 감축 협정을 체결하여 감축을 진행하다가 은밀한 증강이 발견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위협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지적재산권, 뭐 산업기술절치 이런 거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체제 경쟁 아까 말씀드렸고 적화 통일 목표, 북한 주도 통일 또는 적화 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공작이 이루어질 거예요. 황장엽 비서도 남한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간첩이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북한 정권의 자체 통제력이 약화되는 상황, 북한 주민 의식이 성장해서 그 불안정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이 증가될 것이다. 사드 상황과 같은 사드 문제로 인한 겪은 우리가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그런 위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고요. 그 동아시아 지역 세계적인 문제는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안보 전략 개념 구상을 제가 13쪽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논의가 순행했을 때를 가정한 거고요. 이것이 지지부진하거나 역행이 된다면 지금의 우리의 전략, 평시에는 능동적 억제 전략, 전시에는 공세적 방위 전략을 견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가안보 전략 목표는 남북한 공정 요소를 국대하면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우리가 목표로 세워야죠. 전략 개념은, 군사 전략 개념은 유연한 억제 방위 전략 개념으로 정립을 해서 질적 우위의 역량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위협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협 기반이다, 능력 기반이다라는 이런 접근에 그치지 않고 위협과 능력의 관계를 우리가 세밀히 조명하면서 위협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또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이런 이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접근이 지금 군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중점을 평가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준비할 것이냐라는 이 숙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차원에서 무력분쟁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평화체제가 되더라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류해서 공동의 계획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거부적, 보복적 억제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요. 동맹이 발전한다는 것은 한국군과 미국군의 역할, 임무, 능력을 분담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 이 동아시아 지역 세계 차원의 협력을 미국과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한반도의 안정이 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우리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또 군사 전략의 방법과 수단 운영 구상으로서 제가 제시한 것은 비핵 국가로서 자유권 차원의 억제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 2013년에 한미가 만들어 놓은 맞춤형 억제 전략과 포드 작전 체계, 이건 양자 동맹 관계에서 유일한 그런 맞춤형 전략이고 맞춤형 작전 개념이라고 미축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통일이 될 때까지도 우리의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축 체계에도 이 이름을 바꾸고 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이름을 바꾸고 하는 그런 조치는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아직 어떤 변경도 없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저희의 자각 노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또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는 새롭게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문제죠.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운영이 분산된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합동작전 운영 개념에 있어서 한반도 전장과 해외 전장으로 구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다영역 동시 병행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부 지휘 구조 면에서는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형태여야 한다. 합동참모의장 겸 합동군 총사령관이 군정 및 군령 업무를 보좌하면서 합동군 총사령관,
동서남부 합동군 사령관이 훈련 군정을 통합한 지휘 개선을 형성하는 합동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동군 총사령관이 전자권 전환이 되면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해야 될 것이다. 이런 그 제시를 제가 해봤습니다. 육군과 해병대의 역할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 초연결 기술을 활용해서 유무인 복합전장 운영체계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런 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16쪽의 맨 아래 보시면 한미동맹의 비전 구상의 내용을 제가 그 개념적으로 서술을 해놨는데 17쪽에 보시면요. 1953년에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외교, 경제, 문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심화되고 포괄적 성격을 갖춘 동맹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전략동맹을 지금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는 가능해요. 근데 그 면모가 미래에는 더 선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문제나 세계 차원의 문제는 뭐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트너로서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중국해 문제나 그 여러 그 지금 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주변 국가의 그 설린 우호 관계를 해치는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행동선언과 행동주범을 예시를 해놨는데, 최근까지 아세안 국가와 중국 간에 미국의 그 중재하에 행동주범 또는 행동수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체결은 안 됐고, 그런 문제들이 더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차원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18쪽 보시면요. 평화 강제 작전도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에. 지금은 평화 유지 작전에 국한하고 있는데, 평화 강제 작전은 전투부대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작전이죠. 그렇게 해서 실전적 전투 역량을 연마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한미의 그 전략적 협의 의사결정 체제인데 어떤 이유인지요. 지금 한미 외교 국방 2+2 장관 회담이 지금 정부 들어서서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외교 국방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기본인데 저는 이 공조의 문제를 이런 외형을 보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SCM, MCM의 그 전통적 기능에 더해서 그 다자 안보 협력의 메커니즘도 제도화하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첨단 산업 육성에 이르는 분야까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을 보시면요. 전자권 전환 문제예요.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작년에 11월 1일에 SCM에서 전자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양국 장관의 서명하에 아주 잘 만들어진 문서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연합방위 체제의 미래 기본 구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19쪽에 담아놓고 있고요. 그럼 언제가 적정 시기이냐, 전자권 전환에. 그것은 뭐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 조건에 의해서 전자권 전환한다는 이 원칙은 지난 정부에서 합의가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한국군이 지금 코다 권한이라고 일컫는 연합위기관리, 연합작전계획 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계획 및 실시, 연합합동교리 발전, C4의 상호 운영성 20쪽 위에입니다. 여기 이 6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과연 덩치 큰 미국군의 지원적 역할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최소한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6개 분야가 미국 측 한미연합군사령에 위임되어 있는 책임과 권한인데, 이 IOC라고 하는 이런 기본 운용력 평가, 또 FOC라고 하는 완전 운용력 평가, 또 그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이 검증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 키리졸브 연습도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휘소 연습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군의 갖춰야 될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아요. 조건을 갖추라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전이나 후가 될 텐데, 뭐 지금 같은 추세라면 평화체제 수립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춰지겠죠. 그 어떤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와 전자권 전환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면밀히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언제부터인가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근데 2016년까지만 해도요, 북한에 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뭐 20개다, 60개다, 100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황의 논리가 역량의 논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이 물음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휘 통일을 보장하는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지휘 및 참모활동 메커니즘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의 논거를 제가 제시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의 지휘와 역할 문제는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 및 군사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의 역사를 개관해 놓고 있어요. 22쪽에 절반 정도 분량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한미가 결정할 문제지 누가 다른 그런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미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통일의 예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게 재밌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구소독이 주둔하고 있던 미국군을 포함한 외국군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동서독 간에. 우리도 이 사례를 하나의 논거로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미래를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1, 2, 3번으로 나눠서요.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한 미군 전략의 한국 주둔과 전략자산 전개는 정당하다라는 이 논리를 제가 제시를 했고, 미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다. 동북아 전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러나 하여튼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논과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24쪽 보시면요. 이 주한미군에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이익을 제가 서술을 했고요. 세 번째로서 부분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 감축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체제가 수립돼서 미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북한이 포기하게 된다면 이제 해구산과 확장학제를 제공한다는 공약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그 협력으로만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25쪽에 보면 그 모든 자산들은 한미의 시의적절한 상황 평가와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토대로 전개하고 배치하고 운영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적 운영성에 대해서 스트래테지क 플렉시빌리티에 대해서 2006년에 합의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개념적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유엔사 부사령관이 부사령관에서 오신 분도 지금 추후에 평화 체제가 되면 이제 UNC는 더 이상 임무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때에 가서 어떤 형태로 이 기능이 변환될지는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26쪽에 유엔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7쪽에 맨 위쪽에까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경우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들의 관할권은 유엔사 또는 가칭 동북아사령부가 보유하게 돼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제가 여기에 제 페이퍼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사와 만일 어떤 이런 중심 역할하는 사령부가 유엔사 해체 후에 그런 사령부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한미군사와 주일미군사의 주도와 지원 관계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핵 공유 체제 이 27쪽, 28쪽에 그걸 제가 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동맹인 미국에게 좀 더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 28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담아놨는데 핵심은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우체 수단을 제공한다는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미 양국의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 운반 및 투발을 위한 작전 계획을 시행에 옮기기 전에 한국과 상의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렵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공군이 미국의 핵운반 전략 복제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엄호하는 방식으로 실행체제를 공유해야 된다. 다섯 번째, 29쪽이죠. 한미 공군이 주기적으로 핵운반 엄호 연습을 실시해야 된다. 스노우캣이라는 약칭으로 나토 군내에서는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위기에 대한 인식이 훨씬 약한데도 불구하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말한 정치 철학의 명제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변증법적 결합의 중요성을 새삼 떠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신념윤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윤리가 정치를 책임진 사람들 또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반드시 공유돼야 될 그런 가치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 청국인 황준센이가 조선 청략에서 연미국을 주장합니다. 지금 이제 한미동맹 결성 66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는데 명실공히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29쪽 맨 아래 제가 주석으로 제시한 미국을 공명정대한 나라로 칭송을 했습니다. 청나라 이 황준센이가 조지 워싱턴의 유군을 지켜 나라를 세우고 남의 토지를 탐내지 않고 남의 인민을 탐내지 않고 굳이 남의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예, 제가 시간 관리를 너무 그냥 참 잘했습니다. 예, 잘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나름은 성의를 다해서 설명하려고 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